그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이런 그 외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 조선인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3공기, 4공기를 먹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또 국수를 한 5그릇을 먹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20개를 먹었대. 무슨 다 찌양이고 다 힙합이야. 다 그만큼 먹었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기록도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는 밥에 진심인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지켰던 조건이 한 가지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잔치집에 참여를 했어. 그럼 그 집에서 밥은 먹더라도 똥은 집에 가서 싸는 거야. 왜 똥은 집에 가서 쌌을까? 비료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비료 중에 가장 다양한 많은 건 뭐냐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 거기에다가 결을 뿌려. 쌀껍데기 뿌려놔. 그러면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걸 좀 줄여주고 이거 자체가 발효가 되면서 이게 천연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서 밥을 계속 받아서 밥을 먹어도 집에 와서 화장실을 써야 되는 게 거의 뭐 불문율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근데 도시가 산업화가 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농촌에서 시골에서 자꾸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똥을 집에 가서 쌀 수가 없잖아. 그럼 도시에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하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중으로 문제가 돼.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더 필요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비료는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러던 차에 20세기 초에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독일의 화학자 하버라는 분이 공기 중에 질소가 엄청 많잖아. 그쵸? 질소하고 수소를 합쳐가지고 아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 그리고 보쉬라는 분이 이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근데 이 방법이 되게 복잡해. 일단 수소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질소는 굉장히 많은데 질소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그래서 쉽게 분리가 되지 않아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기 위해서 600도가 넘는 고온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400바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얘네들이 암모니아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고,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요소 비료가 됩니다. 요소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 그쵸?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와. 근데 단백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도 나오지만 또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쌤 그러면 이거를 비료로 쓰면 되지 않나요?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단백질이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걸 요소로 바꿔가지고 배출을 하거든. 그 요소가 비료가 됐던 거였어. 그러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를 왜 필요하냐면 결국 거꾸로 돌아가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였잖아.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거야? 암모니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식물에서는 뭘 흡수해야 되고 요소로 만든 비료를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니까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엄청 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식량 생산이 증가했죠. 그럼 결국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화학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네요. 그쵸?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건축 재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축 재료 넘어가기 전에
먹는 것도 해결을 했고 입는 것도 해결을 했으면 사실은 우리 사는 집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전에 왜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했을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입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순서가 그렇잖아.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주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의식주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옷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왜? 이 힌트가 있는데 혹시 원준영의 종교가 뭐니? 불교? 부교? 무교? 종교가 있니? 기독교. 종교가 있어? 기독교에서 성경 좀 읽었어? 했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뭐야? 아담.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 신이 만든 사람인데 두 번째 만든 사람이 아담의 부인이야. 하와라고 부르거든요. 이브라고 불리기도 해. 이 둘이 인간으로서 각성을 한 계기가 있었어. 뭘로 인해서 각성을 했지? 인간이고 내가 신과 다르다라고 느낀 게 뭘 먹었잖아. 선악과라는 걸 먹었거든. 그 다음의 행동이 뭐였어? 옷을 만들어 입은 거야.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야. 그래서 아마 인간의 의식 속에는 뭐 이 옷에 대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식주. 자, 그러면 먹는 거하고 입는 걸 어느 정도 해결했는데 좀 건강하게 사는 문제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 3번의 의약품 개발인데 옛날에는 의약품들이 거의 천연물질이었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이 한의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생약 성분으로 약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외과적인 수술을 잘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런 외과적인 것들보다는 약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건강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거 속절없이 당하는 거야. 이질이라든지 뭐 이런 뭐 콜레라라든지 이런 게 돌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항생제가 나타났잖아. 항생제가 언제 나왔냐면 얼마 안 됐어.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항생제가 처음 나온 거거든. 처음 나온 항생제의 이름이 페니실린이야. 페니실린은 되게 게으른 화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플레밍이 발견을 했는데 얘가 사실은 뭐 하던 친구였냐면 이렇게 식물 배지에다가 여러 가지 그 곰팡이라든지 이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요 배지는 이제 영양분이 들어있는 요런 뭐라 그러지 그걸? 그 둥그런 그 실험용 요 디스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보관을 해놓고 있었는데 밑에 연구실에 친구들이 놀러 간다고 휴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 버렸네. 뚜껑을 안 닫고. 그래갖고 놀러 갔다가 서양 애들은 휴가 가면 여름에 막 보름 이상씩 가잖아. 갔다 와보니까 연구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곰팡이 펴있고. 엄청 혼났을 거 아니야 교수님한테. 아씨 어떡하지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되게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 곰팡이가 막 펴있어. 검은 곰팡이가. 근데 이 중간에 푸른 곰팡이가 펴있는데 이 주변은 검은 곰팡이가 없는 걸 발견을 한 거지. 이거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본 거야. 되게 다양한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그런 곰팡이나 세균들을 자라게 했더니 모든 푸른 곰팡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주변에는 검은 곰팡이나 다른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여기서 화학물질을 뽑아내는데 그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이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의 사이에 얘가 발견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총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환경이 되게 좀 척박하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행군하다가 아니면 다쳤는데 상처가 나서 이래서 이게 곪거나 썩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이게 발견이 되면서 엄청 많이 보급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보다 실제 총칼이나 포탄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늘어났죠.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점점 얘를 안 듣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세균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얘 페니실린을 공급해도 안 죽는 세균들이 생겨. 그러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더 강한 거를 만들어내서 페니실린에 안 듣는 세균들을 또 죽이는 걸 대항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지나가다 보면 얘도 안 듣는 애 계속 이렇게 전쟁처럼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 나오는데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거든요. 아스피린은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그런 화학약품의 상품명이야. 아스피린은. 그래서 독일의 바이엘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축구 좋아하면 들어봤을 거야. 뮌헨, 바이에른 뮌헨 들어봤죠? 얘네 서포트가 얘네야. 바이엘사가 바이에른 뮌헨의 서포트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이런 화학 공장이고, 여기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뭘 가지고 만든 거냐면 버드나무 속껍질을 정제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버드나무 속껍질을 다려 먹으면 열도 떨어지고 통증도 줄어들고 염증도 가라앉는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어. 이순신 장군 일화 있지, 들어봤죠? 이순신 장군이 말 타고 가다가는 아니고 시험을 봤는데 그 무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말에서.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무과 시험이 뭐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길게 보는데 다음날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래갖고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부목을 대가지고 뭐 통과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때 이순신 장군이 몇 등으로 통과했는지 알아? 내가 얘기해줬잖아. 몇 등이지? 10등 아니면 10등? 내가 얘기해줬잖아. 20 몇 등으로 통과했어. 20 몇 등으로. 근데 그때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은 임진왜란에 참전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일본군들은 그 20 몇 등한테 다 쳐발린 거지. 1등으로 통과하신 분은 금군이 돼서 선조를 지키는 일을 했고요. 끝까지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았어. 그분은 거의 뭐 엄청난 그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난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역사에도 큰 기록이 별로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동의보감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중국 의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양에서 얘를 알약으로 합성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 때나 느티나무 껍질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의약품의 시작이 이 아스피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금속의 재련, 뭐 플라스틱의 개발, 그리고 건축자재 개발인데, 자, 철의 재련은 내가 한번 그 화학식을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철이라는 건 만드는 방식이 이래. 용광로에다가 여기 위에서 철광석이 떨어집니다. 철광석을 차곡차곡 쌓을 거야. 철광석의 화학식은 Fe2O3고요. 철광석만 여기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코크스라는 것도 떨어뜨려. 코크스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숯이라든지 아니면 연탄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주로 숯을 많이 써. 탄화된 애들. 여기다 차곡차곡 쌓았어, 얘들. 그리고 여기에서 뜨거운 공기를 공급합니다. 가열 장치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를 공급해.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원래 이 탄소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뭔가 연소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얘가 탈물질이야. 그리고 산소가 필요해. 그러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얘가 타면서 열이 나고 CO2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얘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거야. 가열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일산화탄소라는 애가 만들어져. 일산화탄소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흡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만나가지고 탄소를 이동시키는 건데 헤모글로빈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더 좋아해. 그래서 죽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 집에 그 가스 연탄가스 때문에 덕선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잖아. 이거 일산화탄소 맞은 거야.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을 죽게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일부러 발생을 시켜. 그러면 여기에 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얘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 F2O3가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더해지면 철이 빠져나오고요. 2개의 철이 빠져나오고 3개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철물, 시뻘건 철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이 찌끄레기들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요 과정을 거쳐서 철이 재련이 되는 거예요. 철광석을 코크스하고 함께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얻는데 그리고 알루미늄의 재련인데 알루미늄이 엄청 비쌌거든요. 이 보크사이트라는 걸로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예전에 얼마나 비쌌냐면 이 알루미늄이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들어봤어요?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인데 이 루이 14세가 엄청난 그 업적이 있어. 예쁜 성을 하나 만들었어. 무슨 성이 이게?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궁전. 아, 여러 개가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궁으로 사용되는 거 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뭐더라? 프랑스 전 해외에 잘 베르사유에 있는 아무튼 이따 칩시다. 프랑스에 되게 너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까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 프랑스에 그 어마어마한 예쁜 궁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궁전 지금도 있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멋지고 예쁜 성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이 없어. 베르사유의 궁인가 보다. 베르사유 궁. 화장실이 없고 그러면 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그 앞에 미로로 된 정원이 있어.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야.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게 멋있는 성에서. 그래서 이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면 되게 남자다워 생긴 게 그리고 되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거든.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이 귀족들이 즐겨 입던 옷이야.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색깔이 핑크야. 핑크는 남자의 색깔이거든. 옛날엔 그랬어. 요즘은 남자들이 핑크를 잘 안 입긴 하지만. 그리고 스타킹을 신고 있어. 하이힐도 신고 있고 이런 자세로 있어. 핑크색 레이스 달린 옷을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고 완전 남자답지, 그쵸? 그게 그 당시엔 유행이었대. 하이힐은 왜 신었을까? 똥이 워낙 많으니까. 그 베르사유에 궁 가는데도 똥이 막 처발처발돼 있고 이 당시에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녔는데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말이 저 주인님 갑자기 똥 마려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가다가 주룩주룩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리 시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배설물들이 많았고 또 파리라는 도시가 그 공급되는 세느강이나 이런 강들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을 순수하게 그냥 먹기가 되게 힘들었대. 그리고 목욕하기도 힘들고 냄새 나잖아 몸에서. 그러니까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뭐가 발전하는 거야? 향수가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워서 발전한 거야. 그리고 물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바꿔서 먹어야 돼. 그래서 술을 만들어 먹는 거야. 그래서 포도주, 독일 애들은 맥주.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그런 거. 자, 어찌됐건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이 루이 14세가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궁전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왕국이나 귀족들은 은식기를 썼었어. 근데 얘는 나 돈 많다고 자랑하려고 알루미늄 식기를 썼대. 생각해봐, 되게 고급진 자리에 갔는데 알루미늄 포일에 음식이 나와 있으면 아 이거 좀 격이 떨어진다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 접시가 은접시보다 훨씬 비싸던 시기야. 그래서 알루미늄 접시를 썼다고 하더라고. 근데 알루미늄이 재련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일어나는데 봐봐 이거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었으면 그 전에는 창틀을 뭘로 만들었을까? 쇠로 만들었겠지. 그럼 얼마나 무거웠겠어 창문 자체가. 그리고 저 유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리는 아랍 상인들이 처음 발견한 거거든요. 이제 여행을 하다가 무역을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소다 덩어리들을 갖고 와가지고 해변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소다 덩어리들을 올려놓고 큰 냄비를 걸고 불을 지폈는데 밥 다 먹을 때쯤 보니까 모닥불 옆으로 뭔가 허연 게 흘러가고 있네. 그리고 밥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치우고 있는데 이게 투명해. 근데 속이 다 비쳐. 유리가 발견해요. 소다하고 뭐가? 규소가. 지각의 구성물질 뭘로 돼 있죠? 그냥 규소 아니잖아. 규산염으로 돼 있잖아. 이산화규소나 규산염 이런 거에다가 소다를 섞어가지고 가열을 했더니 유리라는 게 발견이 됐네. 유리가 발견이 되니까 어때? 굉장히 투명하게 채광도 할 수 있고 밖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건설 자재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죠. 거기다가 알루미늄 창틀을 만나니까 굉장히 건설 자재로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멘트는 이걸 생석회라고 하거든요. 산화칼슘. 생석회에다 열을 가해가지고 진흙하고 섞은 게 시멘트야. 시멘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옛날부터. 이거 횟가루라고 해가지고 회칠을 한다거나 횟가루 사용을 많이 했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자갈을 집어넣었더니 훨씬 더 단단해졌네. 그게 콘크리트야.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철의 재련할 때 만들었던 철근을 빡 박아 넣었어.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층, 2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물론 모두 다 화학자들이 한 건 아니지만 화학자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였겠죠. 그래서 다 해결했어.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건물까지. 우리가 사는 집까지도 화학자들이 다 만들었고요.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기라든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요즘 우리가 없으면 살기 빡빡해지는 거 플라스틱도 화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플라스틱도 아까 얘기했던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처럼 나프타로 만듭니다. 나프타라는 게 어마어마한 물질인데 이것도 원료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플라스틱을 사실은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뭐 강철 종류도 되게 많은데 요즘은 강철도 사용하지만 서지컬 같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강철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먹는 거에 영향을 주고 옷 입고 다니는 옷에도 영향을 주고 화학자들이 한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12쪽에 화학이 현대 과학기술에 발전한 사례도 한번 쭉 볼 건데 뭐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이런 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도체네요. 반도체는 뭐 물리 쪽에서 더 정확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반도체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즉 그 통합과학을 들었던 친구들이니까 반도체는 뭘로 만들지? 원준아? 만들었어요. 규소. 그래, 규소로 만들어. 뭐지? 규소하고. 저만용으로 만들고 얘들은 14족이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도 있고 불순물 반도체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규소하고 저만 둘 다 14족이야. 여기에다가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핑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구멍이 하나 생긴 양봉이 생기는 포지티브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15족 물질을 도핑을 하면 네거티브 전자가 하나 붙어서 뭐 전류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네거티브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그 두 개를 결합하면 뭐가 돼요? 다리가 두 개인 다이오드가 될 거야. 그렇죠? 근데 다이오드가 끝이 아니죠. 이 다이오드 중에서 전기가 흐르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들이 있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 등들이 다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거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발광 다이오드들 말고 이 발광 다이오드들을 회로 형태로 해서 기판에 인쇄를 했더니 막 휘어지게도 만들 수 있네. OLED잖아 그게. 그렇죠? OLED가 만들어지니까 뭘 만들 수 있어? LED에서부터 OLED로 진화하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 다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LED, OLED 이런 것들 굉장히 가벼워. 디스플레이가 점점 가벼워지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휘어지고 구부리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이번에 삼성에서 만든 폰 보니까 두 번 휘더라고요. 두 번이는 걸 처음 만든 거는 화웨이거든요. 중국 회사. 근데 얘네는 몇 번 접고 하니까 금방 깨져버리더라고. 이게 삼성에 만든 제품하고 화웨이의 다른 점이 뭐냐면 삼성 거는 힌지가 완전히 접혀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 화웨이는 이 기술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둥글게 접혀야 돼 걔들은. 그래서 안으로 안 접고 걔들은 바깥으로 접혀 있어. 그 생각을 해봐. 이게 스마트폰인데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 깨트리는 이유가 뭐야? 액정 나가서 망가지지. 얘가 고장나는 경우 별로 없잖아. 근데 화면이 밖에만 있어. 이거 굉장히 잘 망가지지 않겠어? 근데 화웨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성처럼 안으로 접혀서 닫아버리면 보호가 될 텐데 그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바짝 붙이는 기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툼하게 밖으로 접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 기술이 어마어마하긴 한 거죠. 두 번 접히는 거를 먼저 만들고 싶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더 우리 기술이 떨어진다라는 걸 증명한 게 돼버렸죠. 그리고 화학전지 대부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노트북이라든지 요즘 많이 굴러다니는 전기자동차가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니켈을 이용한 화학전지로 만들어져 있죠. 이 니켈하고 리튬 엄청 비싸. 특히 리튬이 엄청 비싸가지고 요것 때문에도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디스플레이 의약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소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소재 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소 나노튜브하고 그래핀이 뭘 의미하는지. 산소 나노튜브하고 그래핀 들어봤어요? 그래핀은 뭐냐면 흑연을 한꺼풀 벗겨낸 걸 그래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 전류를 엄청 잘 흐르게 하고요. 열전도율도 엄청나게 좋고 되게 성능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흑연을 한꺼풀 벗겨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보관하기도 되게 힘들어. 되게 얇아서 안 보일 거 아니야. 탄소 원자가 한 겹만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접어가지고 튜브처럼 만들었어. 이게 탄소 나노 튜브거든. 그래핀도 만들기 힘든데 탄소 나노 튜브는 더 만들기 힘들겠죠. 근데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뭐 탐침핀이라든지 뭐 정밀하게 뭔가 수정해야 될 때 이때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노벨상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기술입니다. 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기술이. 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일단 여기 한 번씩 쭉 간단하게 보시면서 13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